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에 10년째 비어있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공개 요청인데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상시 감찰하는 이 자리는 정권의 부패를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지켜보며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는데요.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에도 여야는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며 공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요. 권력이 스스로를 경계하겠다고 문을 열었는데 정작 감시자를 세워야 할 국회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아이러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10년의 공백을 끝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절세의 왕 절정.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한 줄 알아옵니다.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모바일은 MC탑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황지은의 청년생각, 문경 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 용궁순대 축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황지은의 청년생각, 문경 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년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다뤄져 왔는데요. 네. 이 부분을 보면서 청년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눠서 접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청년 정책이 많아도 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이긴 한데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저는 이 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그동안 누적돼 있던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공공기관 유관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문제 중 심각한 게 청년인데 전담 연구 조직이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정부 안에 전담 부서나 별도 연구기관 설치를 고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별도 안건으로 다루겠다고도 했고요. 이건 그냥 청년 지원 사업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구조 자체가 청년 문제를 온전히 다루기엔 약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정책이 없는 것보다 정책이 내 삶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훨씬 큽니다. 4월 7일 그 청년 정책에 대해 언급했을 때도 청년들은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본인이 정책 대상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청년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발언은 바로 그 지점, 즉 정책의 양이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표현만 들어보면 관련 조직이 완전히 공백 상태였던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년을 담당하는 조직이 정말 없었던 건가요? 네,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법적으로는 이미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시행계획 점검, 정책 조정과 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 같은 기능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안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있고 실제로 2025년과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그 부서 명의로 게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을 다루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면 그건 사실과는 좀 다른데요. 그건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조는 청년을 중심에 둔 독립부처나 전담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위원회, 조정 기능이 나눠 맡고 있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특히 4월 17일 보도에서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청년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자 대통령이 청년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별도로 없다고 짚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담당 기능은 있지만 청년만을 중심으로 지속 연구하고 또 강하게 조정하는 축이 약했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지금까지 이런 전담 조직이나 전담 연구기관이 만들어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청년 문제는 너무 넓습니다. 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업훈련, 주거, 또 금융복지, 참여 기반까지 다 걸쳐져 있습니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안내하는 정부 청년 정책 체계도 이 5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부처가 통째로 맡기보다 각 부처가 자기 영역 안에서 청년을 일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선순위 문제인데요. 청년 의제는 늘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이면 노동, 또 복지면 복지, 주거면 주거의 하위 대상으로 다뤄진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보수적으로 다뤄진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즉 청년을 독립의제로 세우기보다는 각 정책의 대상군 가운데 하나로 봐온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또 셋째는 책임 구조인데요. 조정위원회와 조정실이 있다고 해도 청년 삶 전체를 놓고 한 곳이 강하게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은 많은데 연결은 좀 약하고 사업은 있는데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길은 잘 안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방송에서 제가 그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일회적 이벤트에 그친다는 청년들 목소리를 소개했는데 사실 그 문장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혼자서 갑자기 꺼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정치권 안에서도 누적되어 온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국회나 정당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대통령의 단독 아이디어처럼 보면 흐름을 좀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책을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꽤 오랫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처럼 청년 전담부처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온 사례도 있고요. 다만 이건 특정 인물 한 명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분명한 건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법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해졌고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조정기구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후 흐름을 보면 단순히 정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통합하고 또 청년을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이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실제로 청년기본법 개정 논의에서도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보완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단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좀 청년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올린 시기. 그리고 그 다음은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려 한 시기. 그리고 지금은 그걸 전담 구조로 묶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담 조직 논의를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미 제도와 정치권 안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통합 필요성이 한 단계 더 올라온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중앙정부 구조의 한계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지자체의 역할도 같이 봐야 할까요? 어느 쪽 영향이 더 크다고 보세요? 네, 저는 설계는 중앙, 그리고 체감은 지역이라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중앙정부는 법과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조정 구조를 설계하고 지자체는 그걸 실제 청년이 만나는 서비스와 공간 사업으로 구현하거든요. 근데 중앙 차원의 구조가 조각나 있으면 지역도 그만큼 일관되게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편차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어떤 지역은 청년센터 플랫폼 정책 연계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정부가 흩어져 있거나 사업이 단발성으로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 간 역할 조정까지 기능에 넣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간극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번에 또 지방청년은 수도권 기준으로 설계된 언어와 실제 지역 삶의 조건 사이의 간극이 더 크다고 짚었었잖아요. 네. 저는 그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이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가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까지 봐야 정책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센터와 같은 공간이나 조직을 통해 정책을 연결하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이런 청년센터 같은 공간이나 조직으로 정책을 연결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곤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도. 네. 지자체에서는 청년 정책을 조금 더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를 만들고 또 정책과 청년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구조를 보면요. 민간 위탁 형태가 많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전체 사업 방향이나 프로세스가 다시 정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요.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역시 청년인 경우가 많고 고용 형태도 사실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네. 기관 자체의 지속성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청년센터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정책 루트라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소속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정책 방향이나 운영 방식이 좀 달라지고 또 일정 부분 지역 행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사람은 바뀌고 또 구조는 끊기고 지역마다 기준도 달라지는 조금 불안정한 연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센터를 단순히 사업 수행 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방향은 유지가 되고 또 지역이 달라도 일정 수준의 정책 흐름은 또 이어지겠고요. 청년 입장에서도 여기는 계속 연결되는 곳이다라는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 아마 지역마다 상황은 다를 텐데 청년 정책이 체감되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특정 지역이 더 잘한다 못한다 하기보다는 청년 전담 실과나 팀이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광역 단위에서 경상북도처럼 청년 정책과를 별도로 두고 청년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시군에 흩어져 있는 정책 방향을 광역에서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초 지자체로 내려가면 의성군 사례가 있겠는데요. 네. 의성군은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년 정책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청년 정책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흥미로운 흐름이 있는데요. 광주 청년센터 10주년 행사에서는 청년 예산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광주 청년시청 같은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네. 청년 정책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그만큼 현장과 정책 안에서 커지고 있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은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청년들이 정책들을 체감하는 그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직을 만들었느냐 보다 그 조직이 무엇을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논의는 분명 의미가 큰 거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청년 전담 부서와 전담 연구기관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청년 문제를 부수 업무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조직만 생기고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간판만 바뀌고 청년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와 집행이 따로 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연구기관과 정책부서를 함께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과 지역을 실제로 잇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지역센터 협력체계가 이미 존재하니 이걸 좀 더 촘촘하게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 참여가 형식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첫 방송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청년이 정책의 문장을 직접 써보는 경험, 그게 예산 제도에 반영되는 경험이 하나씩 생겨야 체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결국 답은 거창한 슬로건보다 연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청년 문제는 새로운 의제가 아니라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돼 온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동안은 일자리면 일자리, 주거면 주거처럼 나눠 다루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는 내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정책처럼 느껴지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참여 확대 논의, 정치권 내부의 전담 부처 요구,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전담 조직 연구기관 검토 지시까지 흐름을 이어서 보면요. 네. 이제 질문은 청년을 지원할 것이냐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하나로 보고 다를 구조를 만들 것이냐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중요한 건 이름이 청년부냐, 청년청이냐 이런 거보다도 청년을 부수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중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왜 청년 정책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이유가 구조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금 더 짚어본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문제는 심각한데 왜 전남 구조는 없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실행되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 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안녕.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 남겨.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여기 맛집 왔는데 딱 네 생각이 나더라. 우리 꼭 같이 오자.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노크입니다. 오늘 연락이 뜸했던 친구, 문득 생각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두드림이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손잡고 걸어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마음 열고 우리 친구예요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6시 27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예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바로 예천 용궁순대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봄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는데요. 예천군 관광진흥과 강윤미 관광진흥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식 가득 들고 온 예천군청 관광진흥팀장 강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저녁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오늘 말씀 듣고 예천으로 마음에 쏠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예천 용궁순대축제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네, 2026 예천 용궁순대축제는 바로 이번 주말이죠.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예천군 용궁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오셔서 예천의 대표 먹거리인 용궁순대를 제대로 맛보시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까지 즐기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룡포에서도 축제가 같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천의 대표 관광지죠. 회룡포 일원에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가 열립니다. 순대우 축제와 같은 날 시작해서 어린이날까지 이어지고요. 참고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 주요 콘텐츠는 주말과 공휴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봄 풍경이 가장 예쁜 시기에 맞춰서 공연, 플리마켓, 푸드트럭까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먼저 용궁순대 축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용궁순대 사실 뭐 다들 알긴 하지만 맛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용궁순대는 1970년대 용궁 시작 골목에서 시작된 예천의 대표 향토 음식인데요. 네. 일반적인 찰순대와는 다르게 막창을 직접 손질해 속을 꽉 채우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쫄깃하고 맛도 진하고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랜 시간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용궁순대라는 이름 자체가 예천을 대표하는 먹거리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쫄깃함이 정말 독보적인데 그런데 네네. 이번에 축제에서 이 순대를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용궁 미식컵이 준비돼 있다고요? 네, 용궁 미식컵은 축제장에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MZ세대 취향 저격 특별 메뉴인데요. 요즘은 축제장에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맛보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순대를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게 또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예를 들면 순대 강정, 김밥, 비빔순대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메뉴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젊은 분들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들까지 모두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축제는 순대를 새롭게 맛보고 즐기는 축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전통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축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고 용궁순대를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하면 또 즐길 거리 빼놓을 수 없는데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순물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순물리에는 눈을 가리고 여러 지역의 순대를 시식하면서 예천 용궁순대를 맞춰보는 체험인데요. 재미도 있고 참여하는 즐거움도 커서 좋은 반응이 기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순대 연구소인데요. 직접 재료를 골라서 나만의 순대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이 될 프로그램입니다. 순물리에 그리고 순대 연구소 네. 꼭 즐겨보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체험도 따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풀장 안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보는 용궁 진주 캐기, 금붕어를 직접 낚아보는 용궁 낚시터,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며 참여하는 용궁 서바이벌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부모님들도 함께 웃으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예천 용궁순대 축제 온 가족 다 같이 가보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제가 바로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입니다. 어떤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봄의 정취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봄꽃을 활용한 나만의 봄빛 거울 만들기, 화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내 손으로 키우는 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미로공원에서는 공룡 미로 대탈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미로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보물을 찾는 참여형 콘텐츠라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보는 축제가 아니라 몸으로 뛰고 움직이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회룡포 축제의 큰 매력입니다. 정말 가족 나들이로 딱인 것 같은데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회룡포 백사장을 활용한 도전 모래박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래 썰매 대결, 모래성 깃발 게임, 모래 속 보물 발굴 체험처럼 가족이 함께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다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모래놀이 키트도 대여해드릴 예정이라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여유있게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룡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프레임 포토부스도 운영해서 이 순간의 추억을 사진으로 예쁘게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형 축제입니다. 그리고 네네. 혹시 공연이나 이벤트도 따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버블 판타지 공연을 하루 2회 운영해가지고 네. 대형 비눗방울 퍼포먼스와 풍선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행사장 곳곳에서 캐릭터 이벤트도 진행돼 아이들에게 더욱 즐거운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먹거리, 휴식거리 빼놓을 수 없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장에서는 푸드트럭과 플리마켓이 함께 운영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시고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피크닉 세트도 대여해드려서 돗자리 깔고 회룡포의 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 오셔도 편안하게 머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고요. 네. 바쁘게 둘러보는 축제가 아니라 천천히 머물며 즐기는 축제가 될 겁니다.
이번 주말에 예천을 찾는다면 혹시 팀장님이 추천하는 이 즐기기 딱 좋은 꿀팁 따로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먼저 용궁역 이원에서 열리는 용궁 순대축제에서 맛있는 순대와 다양한 체험을 즐기시고요. 네. 이어서 회룡포로 이동하셔서 봄 풍경과 함께 여러운 나들이를 즐기시는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네,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까지 느끼실 수 있어서 하루 코스로도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이고 친구끼리나 연인끼리 오셔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초대의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용궁순대축제와 해령포 봄나들이 축제에 꼭 오셔서 예천의 맛과 봄의 정취를 마음껏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궁순대축제에서는 예천의 대표 먹거리인 용궁순대의 특별한 맛을 즐기시고요. 회령포 봄나들이 축제에서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따뜻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천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용궁순대 즐기고 회룡포 봄 풍경 느끼고 많은 분들 주말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관광진흥과 강윤미 관광진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대전동물원 5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탈출 9일 만에 생포됐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돌아온 늑구도 비교적 건강하다곤 하던데요. 그럼에도 동물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동물원과 동물복지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늑구의 건강 상태 궁금할 텐데 지금은 어떤가요? 늑구는 탈출 9일 만에 잡혀 건강한 상태로 무사히 생포했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포획된 늑구가 낚시바늘을 삼켰어요. 생선 먹을 때. 네. 물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낚시로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낚시바늘 제거 수술로 건강을 지금 회복 중이고 아주 별도의 공간에서 7일에서 열흘간 격리되었다가 아마 이번 주쯤에는 다시 사파리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튼 지금까지 건강하게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늑구를 포획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방, 경찰, 군, 야생생물관리협회, 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 총 3,163명이 참여했고요. 열화상 드론, 카메라, GPS 포획틀 등 장비 285대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살 수컷이거든요. 네. 늑구 찾는데 여러 차례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늑구 이름을 딴 밈코인이 등장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도 추정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홈페이지 등장했고요. 특히 늑구 밈코인은 제작자들 사이에서 자유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오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늑구 밈코인 거래량이 약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억 9천만 원 안팎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늑구를 그때 그 5월드 인근 수풀사를 헤집고 다니는 모습을 열감지 카메라가 포착했는데 네. 구출팀이 드론 카메라 배터리 교체한 사이에 놓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수풀에 숨어 있다가 무슨 드론 소리만 나면 화들짝 놀라서 몸을 이렇게 주변 서성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고요.
또 SNS에서는 헤드라이트에 비친 어둠 속 도로 위를 달리는 늑구 모습이 막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초등학생들이 개를 늑구로 착각해서 오인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 늑구가 뭐 또 조심거리를 걷는 모습이 이미지가 퍼졌는데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이미지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늑구를 포획하기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네. 이 늑구가 2024년에 태어났고 한국 늑대를 복원하기 위한 5월드의 프로그램 일환이었다고 하던데 지금 한국 늑대는 멸종한 상황인가요? 한때 한반도 전역에 누가 한국 늑대가 서식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야생에서 멸종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 늑대가 거의 멸종되었고, 네. 그래서 1998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고, 그래서 늑대의 종 보존과 복원을 목표로 늑구가 2024년 1월 수컷 늑대로 태어나서 사육사이에서 인공 포육으로 길러졌어요. 일단 늑구 탈출 이후에 당국이 안전조치로 인근 초등학교로 즉각 휴교를 했고, 네. 사실 탈출한 늑대가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을 줬지만 거꾸로 늑구에게도 이 상황은 위협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육 환경에서 사육사가 인공 포육을 했지만 야생 본능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했고, 네. 그러니까 늑대는 주로 사슴소, 돼지 등 발굽 있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며칠 또는 길게 몇 주 동안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늑구가 야생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위험도 때문에 논쟁이 많이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늑구 이슈로 부상한 게 바로 동물 전시 산업입니다. 예전에도 이 주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졌었잖아요. 잊어버릴 그 시간쯤 되면 또 다시 동물 탈출하고 그랬어요. 네. 지난 2024년 3월 26일 날 성남시의 한 생태 체험장에서 타조가 탈출했습니다. 맞아요. 이름은 타돌이었고요. 성남 도심도로를 1시간 동안 뛰어다니다가 포획됐다라고 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타순이라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타순이가 한 달 전에 이제 숨지면서 타돌이 혼자 우리를 지키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또 그보다 한 해 전이 2023년 3월 달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했습니다. 얼룩말까지요? 예, 세로도 2021년에 엄마, 2022년에 아빠를 연이어 잃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세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관람객을 잘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도망다 잡히고 나서 좀 이름이 알려졌나 봐요. 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늑구가 탈출한 그 5월드에서 예전에 퓨마가 탈출했고 결국엔 사살됐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9월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름은 뽀롱이라고 합니다. 8살 암컷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 9월 18일 오전에 퓨마사를 청소했는데 8시 30분에 청소했는데 여기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열고 나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막 주변 거주자한테 긴급 재난 문자 발송되고 나중에 한참 시간 저녁 때쯤 돼서 퓨마를 발견해서 마취총 쐈는데 마취약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해가 완전히 떨어진 21시 44분경 바깥에 나가진 않았고 5월드 동물원 내 동물병원 인근의 퇴비사에서 퓨마를 재발견했는데 위험하니까 사살을 한 거죠. 그 현재 뽀롱이 추모비가 됐습니다. 추모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2005년도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아시아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어요. 코끼리 6마리요? 네, 이게 또 아시아 코끼리라도 사람이 이게 조련사가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 3마리는 즉각 잡아서 다시 돌아갔는데 나머지 3마리가 돌아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근처에 있는 삼겹살 구이집을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30평 가게가 완전히 아수라장 됐다고 하는데 네. 한때 경찰이
총기 무장 병력이 동원되기도 했는데 겨우겨우 달래서 우리에 가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이 나중에 코끼리가 들어온 집 이런 간판 바꿔 달아서 굉장히 장사 잘 됐대요. 예, 그리고 말레이곰 꼬마라는 이름의 말레이곰 2010년에 탈출 후에 청계산 인근에서 열흘 만에 붙잡힌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늑구는 그 뽀롱이 때문에 그 사살된 뽀롱이가 자꾸 연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요. 맞아요. 사살될까봐도 다들 걱정을 네.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이 탈출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늘 나오는 얘기가 이런 동물을 전시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게 옳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사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동물원 114곳이거든요. 네. 동물도 48,911마리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이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02곳이었어요. 동물 45,000마리였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동물원도 늘어나고 동물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애완동물이라고 쓰다가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바뀌었죠. 동물에게도 생명권 등 기본적 권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 때문에 동물원에 의해 가둬지고 전시된 동물을 보러 가는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서 일부 변화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 동물권 보호해야지. 그럼 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 이 동물들이 고향이 이미 동물원이에요. 한순간에 야생을 돌려보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원이 동물을 연구하고 동물에 대해서 교육하고 인간과 동물이 만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참 이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 동물원이라는 곳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한 곳이잖아요. 예. 고대 유적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은 3,500년 개의 동물원이 있었대요. 고대 이집트의 히에라콘폴리스 유적보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제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지에서 포획해준 동물을 수집했답니다. 은나라 주왕도 희귀동물 가독 길렀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동물원이라는 것은 권력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대규모 노동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야 희귀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슬픈 정치의 역사, 죄송합니다. 창경궁이 성종대왕이 대비들을 위해서 1483년에 창경궁으로 만들었는데 일제가 1909년에 그 권위를 떨어뜨린다라고 이 창경원 동물원과 벚꽃놀이 시설을 조성한 식민지적 위락 시설로 만들었었죠. 맞아요. 우린 역사에서 이런 동물원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동물원이라는 장소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장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청주 동물원이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동물권 보존하고 친동물적이고 동물 전시가 아닌 동물 복지를 지키는 거점 동물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인간 동물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간 동물원이요? 인간을 대상화하는 일이 아직도 사라지진 않았지만 인간을 동물처럼 가두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68년 전 벨기에에서 있었어요. 1958년까지. 우생하게 유행하던 시기에 서양인들이 서양인이 아닌 인간을 동물원에 전시했고 사람이 사망하면은 해부해서 박제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1903년과 1907년 그때 소위 얘기해서 내국권업 박람회라고 이제 산업 박람회 같은 데다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인간 전시품처럼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람회장에 조선 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고 그때 아사히 신문이 표현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취업 사기로 속아서 온 거죠. 동물권을 보존하고 친동물적이면서 동물 전시가 아닌 동물 복지를
지키는 거점 동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과연 동물보다 얼마나 나은가? 인간은 동물원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전 욕구를 자극하면서 돈을 벌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 동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실제로 다른 인간에 대해서 대상화하고 그 인간을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갈아내지 않나. 우리 시스템은 어쩌면 동물보다 오히려 인간을 더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오로지 새로운 이윤 창출에 왕창 힘을 쏟고 있는 이 사회를 동물원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간이 동물권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권도 같이 이야기하자. 예,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이 동물에 대한 예의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늑구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게 지구상 모든 생명에 대한 연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